오늘의 주제입니다. 2023년 재생에너지의 정책 견인 성장의 원년이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재생에너지 이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키워드가 될 텐데 무섭게 치고 올라왔던 이 관련된 종목들 요새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럴 때 열심히 또 공부를 해놔야 투자의 기회를 앞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연구원님, 신재생, 친환경 하면 가장 선도적인 게 유럽, EU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이야기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올해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한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뭔지 또 그리고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관건이 될지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탄소 국경 조정세는 한마디로 EU가 수입하는 각종 제품에 대해서 EU의 스탠다드와 좀 다르면 만약에 낮은 기준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특정한 EU가 지정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차이만큼을 세금을 내는 겁니다.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관세 장벽입니다. 예. 10월부터 이제 보고의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은 2026년부터입니다. 예. 6개의 산업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네. 이제 유럽으로 연간 한 5조 이상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처음부터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쪽 수출 제조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준비된 관련 자료들도 여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씩 좀 볼 수 있을까요? 탄소 배출권과 유럽과 한국의 가격 추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유럽과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탄소 국경 탄소 감축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탄소의 가격을 계속 높여서 거의 EU 달러 기준으로 톤당 한 100불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각 기업들이 탄소를 감축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금 저걸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제 도입은 했으나 그것에 대한 이제 제도가 좀 구멍들이 많이 있죠. 무상할당을 굉장히 대부분 다 무상할당을 한다든지 뚜렷하게 국내에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우리의 이 탄소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저 갭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우리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세를 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감축을 점점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낼 수밖에 없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탄소 국경 조정세 곧 도입이 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금까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EU의 기준, 그러니까 친환경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을 절대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여기 직접적으로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국내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기업들 쪽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가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유럽을 리드하는 국가라고 봐도 될 텐데 독일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이 공급망 실사법 사실 발음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연구원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고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급망 실사법은 독일은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연내에 아마 EU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들이 들어가니까 사와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EU 영내에서 이거를 제조하는 업체들 중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는 업체들은 이런 이제 소재나 부품을 사오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건전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억압된 노동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인권 문제 항상 제기되죠. 네, 그거를 이제 인권 문제를 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은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한 거죠. 그러니까 EU 내에서 뭔가 산업이 이루어졌을 때 뭐 인권이라든지 노동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뭐 부품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쪽에 뭔가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그런 정책이 그러니까는 의심되는 지역에서 수입하는 어떤 소재나 부품이 있으면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를 어길 시에는 자기들이 만든 기준과 어긋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거고요. 기준도 상당히 높겠죠. 그렇습니다. 4억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하는 업체들이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확 또 낮아집니다. 기준 대상이.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ESG 관련 법이라 그러죠. 기업들은 앞으로는 어쨌든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에 있는 것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인권 이런 적이뿐만 아니라 환경 요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 이쪽과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이렇게 뭐 EU 쪽에 수출하게 되는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싸다고 좋은 거는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싸고 많이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본다는 거죠.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깨끗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글쎄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제조업의 헤게모니 싸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이 돌아가는데 그 결과만 보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산업이 돌아갈 때 부품이나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급망이 돌아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인권에 관련된 노동 관련돼서 어떤 산업적인 면모가 또 있을지 그리고 특히나 환경을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 기준도 조금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이 되네요. 특히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지 EU 쪽에 수출하는 우리 뭐 기업들, 뭐 여러 기업들이 역내에서 벌어지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 면밀히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또 화제가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그러니까 지금 리파워 EU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의존도, 사실 뭐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터지고 나서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말 노력,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보면 될 텐데 특히 이 내용이 리파워 EU 쪽에서 수소 쪽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리파워 EU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리파워 EU는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EU의 에너지 의존도를 해외 수입 의존도를 확 낮추기 위한 그 정책입니다. 풍력 태양광을 2030년까지 약 1,200기가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수소로 또 전환을 해서 수소의 생산량을 원래 2030년도가 1,000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2,000만 톤으로 2배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올해부터는 EU 내에 수소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산업이 태동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EU가 진입한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보조금이 그 그린 수소 쪽에 주어지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수소는 그린 수소 그게 이제 답이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렸고요.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의 생산에 드는 원가의 차이를 EU가 이제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그레이 수소를 생산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뭐 정부가 보조해 주니까 네. 깨끗한 친환경도 되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린 수소로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게 되겠죠. 그동안에는 사실 그 친환경은 친환경이고 그레이 수소가 비용적으로 좀 덜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레이 수소는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래된 사용법이고요. 네네. 아주 그 제조하기도 쉽고 그리고 비용도 낮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거의 99%가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가 연간 한 8천만 톤 정도 되는데 8천만 톤 전 세계. 이게 이제 대부분 다 그레이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99%는 굉장히 많군요. 근데 이걸 이제 전체를 다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하고 네. 그거보다 현재 우리가 쓰는 것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 더 그린 수소를 생산해야지 예.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그린 그거 이제 수소 결론을 하면 좋은 게 내리고 아니라 있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탄소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뭐 바꾸기 쉽지 않을 테니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 산업 이 관련해서 좀 뭐 개화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 이 리파워 이유에 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산업은 이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돼요, 수소를. 네, 그렇죠. 다른 이제 에너지와는 다르게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분자상으로 뭐 천연가스에도 붙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암모니아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직접 생산을 해내야 되고 네. 생산하고 난 뒤에 또 이걸 이송을 해야 되는 각 수요처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기차라든지 재생에너지의 초기 성장보다도 훨씬 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굴러가는 비즈니스긴 한데 초기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가동이 되지 않고서는 네. 힘들죠. 근데 이제 이거를 EU는 리파워 EU 그리고 미국은 IRA 요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년에 가동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법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소 시대는 그냥 이제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인프라라고 하면 생산부터 뭐 이송까지. 네네. 사실 이송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에너지를 옮긴다는 것은 뭐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수소는 이제 다만 조금 유리한 것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라인을 따라서 이게 바뀌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사실 그 수소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뭐 한 국가에서 주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힘을 보태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수소 산업을 또 두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투자는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뭐 캐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국가들은 네. 다 지금 수소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지금 산업을 푸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소 관련돼서 선도적으로 좀 빨리 치고 나갈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과거부터 제일 앞장서 있죠. 앞장서 있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하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좀 없었거든요, 별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강화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도 이제 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산업들을 좀 더 육성하는 쪽으로 했고 우리는 이제 대신 이제 수소 맨 마지막 수요단 수소연료인지 발전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앞서 있죠. 굉장히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전체적인 전방 산업이 열리게 되면 우리 업체들한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파워 EU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해봤습니다. 수소가 핵심이 될 텐데 지금 기존의 수소 생산량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2배를 늘리겠다라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린 수소, 지금까지 뭐 대부분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그레이 수소 위주로 생산이 됐을 텐데 그린 수소를 가야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책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그런 그린 수소의 생산을 유도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수소 산업을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송하는 이런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텐데 지금 리파워 EU라는 뭐 정책도 그렇고 이런 앞으로의 수소 산업의 개화의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 되겠네요. 초기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산업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를 말씀을 해주셨죠.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부터 뭐 캐나다, 다양한 글로벌 국가에서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수소 산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수소경제위원회라는 뭐 이런 것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이러한 점 기억을 해두시고 아쉬운 점과 또 지금 잘 이끌어가는 점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계획, 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 1월 12일에 그 10차 계획안 확정이 되었죠. 요게 지금 2022년부터 2036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재생에너지가 줄고 좀 완전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줄이는 거 좀 의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생에너지가 줄고 원전을 대폭 확대시켰고요. 사실은 국가가 정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후행해서 낮추는 경우는 이때까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탄소 중립의 입장에서 보면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나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오로지 탄소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봤을 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만. 뭐 원전도 사실 뭐 친환경이다 아니다 뭐 얘기도 많았고. 친환경은 아니죠. 원전은 탄소 폐기물이 영원히 따라다니는 숙제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오로지 다만 탄소에만. 이제 저탄소 에너지원인 거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그렇게 주장은 하겠으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태양광, 그리고 그를 이용한 그린 수소, 요 세 가지가 아주 지금 핫 이슈고 시장의 규모도 그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나 다 미국의 IRA, 뭐 아까 말씀 리파워 EU도 그렇고 모든 에너지의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였다는 것은 글쎄요, 정책적으로는 약간 좀 저는 실수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계획이다. 물론 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풍력 태양광이 전체 발전 비중의 한 6% 수준밖에 안 되고 현 정부 이제 정부가 정한 21.6%의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점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목표를 낮추는 것과 목표를 높게 두고 좀 힘들더라도 계속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목표를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낮추면 그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없었으니. 그렇죠. 목표를 높게 두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추가적인 정책을 하고 또 뭐 원전은 원전대로 그렇게 육성을 하는 정책 쪽으로 가면 좋았었는데 좀 아쉬운 방향이죠. 이번 정부가 사실 원전이 뭐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원전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뭐 원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엇갈리잖아요. 뭐 육성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억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원전의 존재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습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육성하든 뭐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으로서는
글로벌 에너지, 그러니까 신규 발전이 100개가 설치가 되면 네. 거의 80에서 90개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 한 10에서 20%를 두고 네. 대부분 그 파이는 대부분이 천연가스, 그다음 일부 석탄 조금 있습니다. 석탄보다 더 작은 게 원전이에요. 아, 지금 사실 그동안은 탈원전 폐지 그리고 원전 확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체감이 굉장히 크게 됐었거든요. 생각보다 미미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네. 에너지 안보가 좀 중요시되고,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부 국가들에서는 원전을 신설하려는 국가들도 생기고, 과거보다는 원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에너지 시장의 헤게모니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장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아하. 한 5, 6년 이상 이미 된 스토리고, 굉장히 오래됐군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쉽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정책을 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잘 해외 네. 사례를 따라가는 게 최고죠. 네. 그러니까 평균만 따라가면 글로벌 스탠다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마련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제 10차 계획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이 있네요. 뭐 앞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렸던 유럽의 리파워 EU 그리고 미국의 IRA 이렇게 뭐 글로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 친환경 쪽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계획 안에도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다소 아쉬운 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획에는 오로지 탄소 저감 이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원전은 사실 친환경이지는 않고 저탄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원전의 글로벌 에너지 비중도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헤게모니가 생각보다 이미 빠르게 신재생 쪽으로 이미 5, 6년 전부터 변화를 했다는 사실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가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난해 연말이죠.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연말의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뭐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잘 가주다가 연말에 좀 많이 흔들려서 김 좀 샜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가 하락에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주가 하락에 해외 업체들과는 좀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의 이제 사회 분위기, 원전은 좋은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뭐 별로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뭐가 안 돼. 원전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사실 해외 업체들하고 중간중간에 주가가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 연말부터 지난 한 1개월간은 되돌려 보면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작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은데 많이 아웃퍼폼을 했는데 작년 연말께부터 우리 풍력 태양광 주식들은 빠졌고, 반면에 해외 이제 퍼스트 솔라라든지 태양광 대표주죠. 그 다음에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베스타스 풍력 이제 터빈 1위 업체죠. 이 두 개 회사는 주가가 지난 1개월만을 보면 둘 다 플러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퍼스트 솔라는 뭐 한 15% 정도 올랐고, 많이 올랐군요. 베스타스도 한 6% 정도 올랐고, 퍼스트 솔라는 작년하고 올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국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국내의 비중은 거의 없고 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뭐 아시아 이런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장만 국내에 있다는 거지 네. 글로벌 플레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가들이.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공조를 해야 거겠죠? 되는데 네. 따로 움직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는 최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인 겁니까? 분위기의 문제. 아무래도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들의 네. 어떤 마음적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게 되고 우리 사회는 재생에너지를 근거 없이 폄훼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원전에 대해서는 또 무작정 추앙하는 이런 이제 일부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원전은 강한 에너지야. 에너지를 많이 그렇습니다. 뽑아내. 네. 이런 이미지가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왜곡이 생기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 CS 빈드 같은 케이스 중장기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네. 얼마나 장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국내 정책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책은 사실은 우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네. 무시할 정도로. 국내 상장돼 있어도 어차피 외국에서 일하니까. 다 기업들의 생산 설비가 해외에 있고 네. 해외 수요를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정책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네. 해외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미국에서 IRA, 리파워 EU 이 계획들 자체가 올해부터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정책들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다리면 되는 비즈니스인 것이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뭐 연말에 풍력, 뭐 태양광 대표적인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실제 사업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우리가 시야를 좀 넓게 펼쳐보고 봐야지 그 회사들의 진면목을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냉철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지난해부터 내내 이야기했던 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산업군에 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 인상, 바로 이 요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연구원님,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금리 인상은 네. 공통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그러니까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 단지를 건설하는데 돈을 빌려서 일단 그렇죠. 건설을 기업 하기 활동은 때문에 대부분 돈을 빌려서 하니까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기에 재생에너지가 위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네, 번도. 한 번도. 왜 그러냐 하면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시기 그러니까 좀 경제가 안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각국들이 정책에 개입을 하죠. 정책에 개입을 해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예. 그 수혜를 받는 정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린 산업이죠. 그래서 이번 IRA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네. 생산을 하는 업체들한테도 주고 또 그 기기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품 그 풍력이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도 주고 이런 정책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작은 업종이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네. 거의 영향이 많지 않은 업종이 그린 산업이에요. 특히 정책 지원으로 다 상쇄를 해줘 버리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IRA가 있었고 아까 리파워 EU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때문에. 예. 오늘 새벽에 또 이제 EU가 아주 그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죠. 뭐였죠? 그거는 이제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뭔가 좀 복잡한데요. 뭐 되게 네.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유럽판, EU판 IRA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리파워 EU 정책은 큰 그림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을 몇 년까지 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목표를 이런 치고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곳곳 산업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EU는 그게 없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없어도 잘 이제 지켜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IRA를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 그렇죠. 그건 주로 미국 내에 있는 업체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EU는 불리하겠죠, 업체들.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EU에 있는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미국식 IRA 도입 보조금 주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EU가 화답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가 네. 아마도 연내에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의장이 정식으로 이제 이름을 내서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가 훨씬 EU 내에서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슈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는 없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금리 인상이 되면 뭐 당연히 우리 모든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가장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다라는 점. 왜냐하면 당연히 뭐 친환경의 시대, 재생에너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책적인 보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금리 인상의 피해를 최대한 상쇄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로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 유럽의 또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사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요소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신재생 섹터 투자 전략하고 그리고 탑픽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금리 인상기에 따른 각종 이제 침체가 모든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 산업 전체로는 글로벌 지원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성장이 나타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풍력 산업을 보면 글로벌 1위 업체죠. 네. 타워 업체 CS 윈드가 CS 가장 윈드. 탑픽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생산 설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의 효과를 그대로 보는 업체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력주는 이제 세컨픽은 삼강 M&T죠. 삼강 M&T는 현재 대만 해상 풍력 시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들면서 글로벌 이제 업체로 이제 뛰어 올랐고요. SK가 인수를 했죠. 네. SK 에코플랜트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K 그룹과 협업을 하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강 M&T도 주목을 하시고요. 태양광은 뭐 당연히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뭐 거의 3조 원 가까운 미국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태양광 생산 캐파 2위가 될 겁니다. 네. 1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퍼스트 솔라. 너무 강한 기업이네요. 작년에 폭등한 회사죠. 예. 그 회사가 10기가 정도 캐파고요. 하나가 그다음을 이어서 8기가 수준입니다. 만만치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태양광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소는 이제 두산 퓨어셀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죠. 발전하는데 국내만 했었는데 네. 이제 해외로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해외까지. 중국에 이제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들에서 수소 산업이 육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소 관련주는 이제 상하프론테크죠. 네. 상하프론테크는 수소 연료전지를 보면 가장 핵심 소재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분리막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입니다. 네. 이 멤브레인은 수소 연료전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설비,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미 사실은 검증이 됐어요. 넥소의 멤브레인이 납품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하프론테크의 기업 가치도 우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최근에 좀 부진하죠. 부진한 이유는 그동안 성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로스가 작년도에 전기차 판매가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 전년도가 100%였거든요. 네. 올해는 20%한 중후반 정도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감속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지금 그런 국면이고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종목들을 고를 때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아예 안 하다가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성장이 높은 회사는 첨보입니다. 올해는 네. 올 하반기부터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F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인데 이 소재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그 관련된 매출액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안 하던 네. 전혀 다른 회사가 산업에 뛰어드는 케이스입니다. 동국산업이고요. 동국산업이요. 동국산업은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하는 업체이죠. 예. 하는 업체인데 작년 연말에 한 약 1,000억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있잖아요. 예.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가 있고 이 케이스를 만드는데 소재가 필요합니다.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건데요. 그 니켈 도금 강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매출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느긋하게 잡으시고 계속 모아가시면 굉장히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